안녕하세요.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이다 사연이 가득한 톡톡 사연 찾아와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저는 톡톡 사연의 나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지방에 거주하는 40대 여자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사건에 관해 제보하려고 해요. 다사다난한 제 인생에서도 가장 놀라웠던 사건이랍니다. 주변에 말했더니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 같다고 놀라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하시죠? 거두절미하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여유롭고 행복한 가정에서 외동딸로 태어나 자랐어요. 부모님은 두 분이 다 교수님이었고 공부하느라 늦게 결혼하셔서 늦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오래 기다려서 태어난지라 부모님은 제게 사랑을 듬뿍 주셨어요. 어렸던 제가 스스로 느낄 정도로 우리 가족은 화목했고 집에는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친가는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얼굴을 전혀 몰랐고 할아버지는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어요. 우리 집도 그랬지만 할아버지의 집이 특히 교수 집안이라 집에는 항상 책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부족함이 없었던 저는 정확히 제가 9살 때 제 인생의 첫 번째 불행을 만나게 되었어요. 바로 부모님이 해외에서 열린 학회에 두 분이 참석하셨다 집에 오는 길에 그만 사고를 당하게 되었거든요. 교통사고였고 워낙 큰 사고라 뉴스에도 나올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그 사고로 엄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 아빠는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하지만 의식이 전혀 없어 제가 중학생 때 아예 숨이 끊어질 때까지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한순간에 부모를 잃은 저는 친할아버지 밑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냉철하고 예민했던 우리 할아버지는 유일한 손녀이자 죽은 아들의 자식인 저를 무척이나 사랑하셨습니다. 저한테만 보이는 특유의 웃음이 있을 정도로 아낌없는 애정을 주셨어요. 부모님이 남긴 재산도 있었고 무엇보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 분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교수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부모를 잃은 제가 안쓰러운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셨어요. 당신께서 워낙 바빠 저를 신경 써주지 못한다고 집에서 일하는 이모님만 2명을 두셨습니다. 또 제가 고아라고 놀림받을까봐 부모님이 필요한 자리에는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를 불러 참석하게 하셨어요. 유독 아버지의 얼굴을 빼닮은 저를 할아버지는 특히 예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제게 매일 말씀하던 게 있으세요. 은영아,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란다. 너희 엄마와 아빠만 봐도 그렇게 평생을 공부하다 이제 빛을 보나 싶었더니 하늘로 갔잖니. 그러니까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 이 할아버지가 우리 은영이 원하는 거는 하늘에 있는 별도 따줄게. 알겠지? 할아버지는 평생 공부하다 죽은 우리 부모님을 안타까워하셨어요. 당신께서도 교수님이면서 공부하라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즐겁게 살라고 매일 말씀하셨어요. 덕분에 저는 공부에 관한 압박을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일찍부터 탐구했어요. 그 결과 저는 유달리 어렸을 때부터 미용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엄마가 일찍 죽어 엄마의 손길이 부족했던 저는 아침마다 머리를 제가 묶었거든요. 물론 집에는 저를 챙겨주는 이모님도 많았지만 스스로 머리를 만지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 미용사가 꿈이었어요. 할아버지에게 말했더니 누구보다 좋아하며
저를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미용학원에 다니면서 자격증도 취득했어요. 할아버지는 공부를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고 하셨지만 저는 부모님의 머리를 물려받았는지 공부도 꽤 잘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미용실에 취업해 일하려 했던 저를 담임 선생님이 얼마나 말렸는지 몰라요. 선생님은 제 성적이 너무 아깝다고 우리 할아버지한테 연락해서 반드시 대학에 진학하게 해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할아버지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싶다고 완강하게 거절하셨죠. 그렇게 저는 고졸의 신세로 대학에 가지 않고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물론 미용사는 쉽지 않은 직업이었고 육체적으로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일하면서 얻는 즐거움이 훨씬 컸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염색하는 법을 배워 할아버지의 새치 염색을 해줄 땐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할아버지는 제가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뿌듯해하며 평생 당신의 머리를 만져달라고 하셨죠. 그러다 제 인생의 두 번째 슬픔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바로 할아버지가 대장암에 걸리셨거든요. 하필 발견했을 때 이미 말기라서 할아버지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땐 너무 어릴 때라 슬픔이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너무 충격적이고 슬퍼서 식음을 전폐할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일도 쉬면서 할아버지 옆에 달라붙어 열심히 간호했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그렇게 돌봐도 할아버지의 증상은 날이 갈수록 안 좋아졌습니다. 세상이 끝나는 기분이었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런 제게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 저를 불러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할아버지의 유산을 처리해줄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은영아, 할아버지가 네 앞으로 재산을 많이 남겼어.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혼자 간직해라. 알겠지? 나중에 네가 아이를 낳을 때까진 남편에게도 비밀로 해. 우리 은영이 할아버지가 많이 사랑한다. 알겠지? 할아버지 없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할아버지가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 나도 할아버지 따라갈래. 나한텐 할아버지가 전부란 말이야. 난 할아버지가 없으면 세상을 살고 싶지 않다고. 할아버지는 제게 그 말씀을 하고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장례식이 진행되었는데 저는 그때 사회의 쓴맛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진 워낙 유명하고 재력이 많아 유산을 노리는 사람이 어마어마했어요. 평소에 왕래가 없어 전 얼굴을 본 적도 없는 먼 친척까지 와서 제게 재산을 얼마 받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생전에 부탁한 게 있어 변호사가 저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전 아마 그때 받은 재산을 모조리 털렸을 거예요. 특히 제가 배신당했던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큰아버지와 큰어머니였어요. 큰집과는 그래도 교류를 꽤 한 편이었는데 큰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제게 따로 받은 게 얼마나 있냐고 닥달했습니다. 인자했던 큰어머니도 제게 본인이 돈 관리를 해주겠다며 받은 재산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하라고 했죠. 다행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돈을 벌었던 저는 마냥 멍청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남긴 말이 있어 절대 받은 유산을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도와주었던 변호사 아저씨도 제게 그 누구보다 친척들을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큰아버지는 그 뒤로 제게 잊을만 하면 연락해서 돈을 요구하셨어요. 은영아, 할아버지가 네게 남긴 재산 많잖아. 큰아빠 좀 도와줘. 어? 딱 1억만 빌려주라. 내가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잖니. 너네가 부모 잃고 어렸을 때
우리가 얼마나 도와줬어? 은혜를 이렇게 갚으면 안 돼.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른 필요할 때가 많을 텐데, 그때는 어떡할래? 큰아빠, 제가 작년에도 2년 전에도 돈 빌려드렸잖아요. 물론 받을 생각으로 빌려드린 거 아니지만 큰아빠는 한 번도 제게 갚은 적 없어요. 저도 큰아빠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와 사는 제게 장난감도 몇 번 사주고 잘해줬던 거 알아요. 그런데 이제 저도 힘들어요. 뭐?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구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어떻게 이래? 넌 그럼 너희 큰아빠가 빚 때문에 감옥 가는 걸 보고 싶어? 만약 내가 교도소 가면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알겠어? 어린 게 벌써 돈 맛을 알아가지고. 큰아버지는 꾸준히 제게 돈을 빌려가고 한 번도 갚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엔 서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채로 인연이 끝나게 되었어요. 큰아버지는 할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투자했다 그대로 날려먹고 빚까지 생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갚으려고 제게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갔는지 모릅니다. 안 그래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가 된 저는 살기도 힘든데 저런 큰아버지를 상대하느라 지치더라고요. 결국 저를 도와줬던 변호사를 만나 법적 조언을 듣고 그대로 큰 집과는 절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 23살이었으니 그때부터는 친척도 없이 오로지 혼자가 되었어요. 그나마 할아버지가 제게 남긴 재산이 많아 다행이었지, 만약 그 돈이 없었으면 전 어떻게 살았을지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그때 느낀 것은 무조건 제게 돈이 있다는 것을 평생 비밀로 해야겠다는 거였어요. 저렇게 믿었던 큰아버지까지 돈에 눈이 멀어 저를 괴롭게 하니 생판 남에게는 반드시 비밀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만나는 사람에게 제게 재산이 있다는 말을 함구하게 되었어요. 전 할아버지와 살던 동네를 떠나 서울에 있는 새로운 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아예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다짐한 채 열심히 일에 몰두했습니다. 제 또래의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 연애도 하지 않고 새벽부터 자정까지 오로지 일만 했어요. 쉬는 날도 없이 일하니 몇 년이 지나자 실장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저는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주변에 친구도 별로 없었고 가족도 없으니 오히려 일하는 게 좋더라고요. 일하면서 돈도 벌고 사회생활하며 그렇게 지내다가 우연히 어떤 손님과 인연이 닿게 되었습니다. 그 손님은 미용실 주변에 있는 학원의 수학 강사였어요. 저보다 3살이 많았고 한눈에 봐도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적극적인 공세에 저와 그 손님은 금방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웃을 일이 없던 제게 그 남자는 제 인생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연인 사이니까 서로 대화하며 서로에 관해 알게 되잖아요. 저는 고하고 가족이 없다는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미용사로 일한 게 가난해 그런 줄 착각하더라고요. 오해였지만 굳이 그것을 풀고 싶지 않았습니다. 큰아버지 사건도 그렇고 그 뒤로도 제가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태도가 돌변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오해한 것을 정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때는 또 제가 그 남자친구와 결혼까지 갈 줄 몰랐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바로 사귀고 3년이 지나고 프로포즈를 받고 발생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오래 사귈 줄은 몰랐는데 남자친구는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청혼했어요. 전 사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살면서 외로움을 많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고 싶었고 무엇보다 아이를 낳고 싶더라고요. 아이를 낳아서 어린 시절에 사랑받았던 것처럼 사랑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청혼에 승낙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게 되었어요.
어차피 저는 고하고 일가 친척도 없었기 때문에 남자친구를 보여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의 집에만 인사를 가게 되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예비 시댁에 갔는데 너무 가슴이 뛰어서 심장 소리가 제 귀에 들릴 지경이었어요. 잔뜩 긴장한 채로 들어갔는데 저는 그날 상당히 상처를 받게 되었어요. 듣기로 고아에다 고졸이라 하던데 우리 아들은 명문대 나왔고 직업도 가르치는 강사예요. 아가씨가 결혼할 급이 아닌데 아유 아들 이런 여자가 뭐가 좋다고 결혼한다는 거야. 아니 결혼식에 부를 친척도 하나 없다는데 너는 무슨 생각이니? 엄마 그런 얘기를 왜 은영 씨 앞에서 하는 거야. 내가 좋다는데 왜 그래? 그리고 은영 씨도 돈 잘 벌어.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데 엄마는 왜 그래? 우리가 뭐 교수나 의사 집안도 아니고 그냥 서로 마음 맞으면 결혼하는 거지. 고아인 것도 싫고 고졸인 것도 싫다고. 내가 너 고졸하고 결혼하라고 그렇게 과외며 학연이며 뼈 빠지게 돈 벌어 시킨 줄 알아? 여보, 무슨 말이라도 해봐. 나 진짜 우리 장남이 저런 여자랑 결혼하는 거 절대 싫어. 저를 앞에 두고 시어머니가 될 분은 남자친구와 다투기 시작했어요. 형식상 밥이 차려져 있긴 했는데 한눈에 봐도 부실한 식단이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먹는 반찬통에 콩자반, 김, 김치, 멸치볶음이 전부였어요. 물론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저는 맛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저를 두고 싸워서 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될 분은 노골적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싫어하는 티를 내셨고 시아버지 될 분은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셨어요. 남자친구는 곤란한 티를 내더라고요. 사실 사회생활하며 고아에다 고졸인 신세로 차별을 워낙 많이 받았던 저는 그런 상황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조건이라도 받아주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역시나 현실은 현실이더라고요. 그날 밥을 먹고 나오는데 남자친구가 울면서 제게 미안하다고 빌었습니다. 전 이미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탓에 화가 나진 않았어요. 그게 남자친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반대하면 그 역경을 딛고 결혼할 마음도 없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우린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은 것 같다고 이별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저와 결혼을 반드시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제게 시간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며칠이 지나고 남자친구는 제게 드디어 허락을 받았다 했습니다. 제가 도대체 어떻게 허락을 받았냐 했더니 시부모님을 모시는 조건으로 결혼하게 되었다 했어요. 시어머니는 몸이 약간 불편한 시아버지를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고 같이 사는 것을 원하셨대요. 건강에 치명적인 이상이 있던 것은 아니었고 약간 거동이 불편하셨거든요. 아무튼 저는 결혼 허락을 받았다는 말에 너무 기뻤습니다.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했어요. 결혼을 준비하며 저는 남자친구에게 제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말할지 말지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결혼하면 서로 부부가 되는 거니 비밀이 없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또 돈이 있다는 것을 말하면 태도가 돌변할까봐 걱정되었어요. 순간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언이 생각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결혼해도 바로 재산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미용하며 번 돈만 말하고 제 앞으로 건물이 있다는 것은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준비하며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제게 시비를 거셨어요. 드레스를 고르는 것부터 결혼식장의 날짜 등 모든 것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집안 사람 되면 지켜야 할 게 너무 많어. 우리 장남이 장손이라
제사도 도맡아야 하고 집안에 행사도 많거든. 네가 큰 며느리 될 사람이니 다 보고 배우렴. 알겠어? 너는 고아라 주변에 이거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을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결혼 전에 제게 너무 쌀쌀맞게 대하셨어요.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에 저를 시댁으로 불러 제사를 준비하라고 하셨죠. 전 할아버지가 제사를 전혀 지내지 않아 제사라는 것을 그때 태어나서 처음 봤거든요. 어색해하는 제게 시어머니는 온갖 짜증을 내며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때는 너무 서운하고 속상했지만 결혼하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시댁에서 같이 살게 된 저는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시어머니는 제가 일을 그만두는 것을 원하셨어요. 전 일하는 게 재밌고 좋았는데 이제 시댁의 규칙을 배우고 아이를 준비하려면 그만두는 게 맞다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남편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벌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시어머니는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배우는 것을 원하셨어요. 어느 정도 결혼하면 저도 포기하는 것이 있을 거라고 혼자 생각했던 저는 결국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미용사란 직업은 그만두어도 언제든지 다시 취업이 편하게 가능하니 아이를 낳고 다시 취업할 예정이었죠. 물론 제가 그때 실장으로 일하고 있어 아깝긴 했지만 그만큼 아이에 관한 집착도 큰 상태였어요. 일을 그만두고 시어머니에게 본격적으로 집안일을 배우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집안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 때도 할아버지 밑에서 자랄 때도 늘 일하는 이모님이 집에 2명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혼자 살기 시작했을 때도 일하느라 바빠 이모님을 불렀기 때문에 저는 청소나 빨래, 특히 요리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릅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집안일을 전혀 못하는 게 답답한지 저를 보면 소리를 그렇게 지르셨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행동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신혼 때라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언제부터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다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유, 이 답답아. 넌 어떻게 밥하는 물을 아직도 못 맞춰? 이건 유치원 다니는 꼬맹이도 하겠다. 하긴 뭐 고졸이니 할 수가 있나. 이 멍청아. 우리 아들은 명문대 출신의 똑똑한데 너는 그렇게 멍청해서 어떡할래? 어? 나중에 네 자식이 멍청하면 다 네 탓이야.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이런 집안일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아요. 저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 힘들어요. 노력해서 빨리 늘 수 있게 할 테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조언하면 그냥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야. 뭘 그렇게 따박따박 말대꾸야? 네가 잘했어? 애초에 네가 똑똑하게 잘했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 하여간 말이 안 통해. 아유, 내가 벽이랑 얘기하는 게 낫지? 꼴도 보기 싫어. 아, 어머니, 그렇다고 저한테 사과를 던지시면 어떡해요? 제가 아무리 싫어도 이런 행동은 아니지 않아요? 제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시어머니의 구박에 참지 않고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급기야 제게 사과를 던지셨어요. 사과에 맞은 저는 얼굴에 멍이 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사과에 맞고 전 이게 현실인지 아닌지도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헛웃음이 나올 정도였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사과를 던지고 어찌나 당당한지 소리를 치면서 당장 자기 집에서 나가라 하더라고요. 그날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진지하게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셨는데 이런 취급을 받고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멍든 제 얼굴을 보며 남편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다 본인이 잘못했다며 돈을 모아 반드시 분가하자고 약속했어요. 사실 남편은 제게 아주 지극정성으로 잘했거든요. 제 가정사를 알고 저를 할아버지와 부모님이 묻힌 묘지로 자주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단 것을 좋아하는 저를 위해 매일 퇴근할 때 시부모님 몰래 과자를 사오기도 했어요. 항상 다정하게 저를 바라보고 애정 가득한 말을 해주었죠. 저도 남편만 생각하면 절대 이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저런 행동을 계속 참을 수도 없었어요. 남편은 아기를 낳으면 출산하고 바로 분가하자고 본인이 학원에 열심히 나가 일하겠다 약속했어요. 울면서 각서까지 쓰는 남편을 보고 일단 저도 그러면 참자고 결심했습니다. 그 뒤론 그래서 시어머니가 아무리 뭐라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시작했죠. 그러다 저는 결혼하고 반년이 지나 임신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은 여자라면 다 하는 거야. 나도 아들 둘이나 낳았잖아. 그러니까 괜히 꾀부릴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집안일해. 너무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면 몸만 무거워. 몸 무거우면 아이도 잘 못 낳아. 알겠어? 슬프게도 제가 임신했어도 시댁의 집안일은 계속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임신은 여자라면 누구나 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제게 유난 떨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차피 남편과 출산하면 분가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저런 말을 듣고도 슬프지 않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입덧이 요란하지도 않았고 특별히 임신 증상이 고통스럽지도 않았습니다. 배 안의 아이에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렇게 임신 기간이 끝나고 마침내 출산했는데 아이의 성별은 바로 딸이었습니다. 저랑 남편은 아이의 성별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우리 부부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게 기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아 선호 사상이 매우 심한 시어머니는 대놓고 우리 딸을 미워했어요. 심지어 제가 출산했다고 했는데 병원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입원 기간이 끝나고 신생아를 데리고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아기를 낳은 저를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너는 정말 예뻐하고 싶어도 예뻐할 수가 없다. 어떻게 자식을 낳아도 딸을 낳니? 딸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단 말이야. 꼴도 보기 싫으니 아기 우는 소리 안 들리게 조심해라. 알겠어? 엄마, 지금 은영이 아기 낳고 제대로 회복도 못했어. 근데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우리 아기의 성별이 뭐가 중요해? 난 딸이라 오히려 좋아. 엄마가 그렇게 은영이를 보기 싫어하니까. 그럼 우리 나갈게. 뭐? 너 분명히 집에서 같이 사는 조건으로 결혼 허락했더니 지금 뭐라고 했어? 아이고, 착한 우리 아들을 저 못된 며느리가 이상하게 만들었네. 너무 속상해서 눈물 나온다. 너희 아버진 그럼 어떡하니? 시어머니는 손주인 우리 딸을 보자마자 꼴도 보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동안은 시어머니가 아무리 저를 미워해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에게 뭐라 하는 소리 듣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한 번 터진 눈물은 머리가 아플 정도로 오열하게 되었습니다. 우는 저를 보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따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집안은 난리가 났어요. 그걸 보고 시아버지가 그냥 분가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다고 독립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약속과 다르다고 마구 화를 내셨지만 남편이 제 편이라 다행이었죠. 그렇게 독립한 저는 엄청난 해방감을 맛보게 되었어요. 집에 있어도 눈치 볼 사람이 없으니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살 땐 집에 있어도
우리 집 같은 기분이 전혀 안 들었거든요. 오히려 너무 불편해서 숨 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한편 남편의 월급을 합친 돈으로 제가 원하는 조건의 집을 구하는 것은 무리였어요. 그래서 남편 몰래 부동산에 가서 집주인과 협상해서 뒤에서 따로 돈을 주고 좋은 집도 얻었어요. 남편은 합리적인 가격에 우리가 운이 좋아 좋은 조건으로 집을 구한 줄 알더라고요. 좋아하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물론 시어머님 본인의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제가 이득만 본다고 어찌나 뭐라 하던지 몰라요. 하지만 이미 분가해서 행복했던 저는 시어머니의 구박이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뒤로도 우리 딸이 꼴도 보기 싫다며 남편과 독립한 우리 집에 얼마나 많이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와서 살림에 관해 간섭했어요. 나중에는 시어머니가 찾아와도 집에 없는 척을 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이 화를 내도 다 제 탓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착하고 성실한 본인의 장남이 며느리인 저 때문에 저렇게 변했다고 눈물까지 보였어요. 만약 이때 남편이 제 편이 아니었다면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이혼했을 거예요. 다행히 남편은 언제나 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같이 딸하고 있으면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어요. 딸을 보며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 어린 시절이 그렇게 생각나더라고요.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할아버지와 둘이 살았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인자한 할아버지의 웃음이 자꾸 떠올라 가끔 울기도 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딸을 키우다 딸이 돌이 되었을 때 남편의 동생인 도련님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서가 될 사람은 시어머니가 하도 호들갑을 떨며 말해서 어느 정도 신상을 알고 있던 상태였어요. 바로 동서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아버지도 교수라고 했습니다. 순간 그 학교를 들었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그 대학에서 아주 오랜 시간 교수로 있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동서를 처음 볼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가서 동서를 보았는데 동서가 자꾸 저를 빤히 바라보더라고요. 혹시 내게 따로 할 말이 있나 싶었는데 동서는 부엌에 있는 저를 따라오더니 물었어요. 저기 형님, 혹시 박문철 교수님 손녀분 맞으세요? 제가 아무리 봐도 교수님 손녀분 같아서요. 혹시 저 기억 안 나세요? 교수님 애제자 김영준 교수요. 제가 우리 아버지 따라서 박 교수님 집에 자주 갔었는데 그때 손녀분이 집에 있었거든요. 너무 닮아서 놀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어, 맞아요. 우리 할아버지를 아세요? 너무 죄송하지만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워낙 할아버지의 제자가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를 알다니 정말 반가워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쵸? 역시 맞았네요. 형님, 너무 반가워요. 예전하고 얼굴이 그대로라 알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저 장례식장에도 갔었거든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우리 아버지도 형님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소식이 아예 끊겼다고. 아이,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저는 그냥 저한테 연락 오는 것들도 다 끊었어요. 이런저런 사정이 많기도 했고. 참 그래서 동서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제가 우리 할아버지의 손녀라는 거는 비밀로 해주세요. 제가 받은 재산 때문에 곤란했던 적이 많아요. 동서는 바로 우리 할아버지의 애제자의 딸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연락 오는 제자들의 연락을 제가 다 피했거든요. 한창 혼자 살아남기 바쁘기도 했고 큰아버지 때문에 몇 년 동안 고생했으니까요. 동서랑은 일단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나중에 따로 카페에서 만났는데
대화하며 너무 즐거웠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나타나니 반가워서 저도 모르게 제가 건물을 징여받았다는 것도 말해버렸어요. 다행히 동서는 너무 좋은 사람이라 제 비밀을 지켜준다고 했고 시댁에서 한 번도 저를 원래 알았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입이 무거운 동서와 그 뒤론 자매처럼 가까워졌어요. 한편 동서가 들어오고 시어머니는 저를 더 노골적으로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뭐만 하면 교수인 동서와 백수인 저를 비교했습니다. 전 아기를 낳고 원래는 다시 취업하려고 했는데 육아가 힘들어서 집에 있었거든요. 솔직히 제가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나가서 일하지 않아도 노후가 보장되어 있으니 마음도 편했습니다. 이걸 시어머님 모르니까 자꾸 본인 아들이 벌어오는 돈을 제가 다 쓴다고 대놓고 불평하기도 했어요. 한편 남편이 그때 일하던 학원 원장하고 갈등이 생겨 개원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워낙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남편인 것을 아니 전 남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건물의 월세를 파격적으로 낮춰 부동산에 내놓고 제가 그것을 알아본 척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제가 알아서 한다고 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말해줬어요. 남편은 어디서 똑똑하게 이런 좋은 조건을 알아왔냐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 건물의 남편은 월세를 거의 10분의 1도 내지 않고 개원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전 친해진 동서에게 말했습니다. 전 성격이 내성적이라 친한 친구도 별로 없었고 가족도 없으니 결혼해서도 남편이 아니면 마음 뚫 곳이 없었거든요. 그런 제게 동서는 마치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생각보다 동서는 매우 착하고 무엇보다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또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아는 사람이라 유대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남편 학원의 건물주가 저라는 사실을 동서가 알게 되었습니다. 동서는 입이 무거워서 그 사실을 할아버지의 애제자인 본인 아버지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아가, 우리 교수인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아기는 안 봐도 똑똑하겠다. 아기 태어나면 내가 조리원 비용도 내주고 열심히 육아도 도와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태어날 아기와 네 몸 생각해서 푹 쉬어라. 알겠지? 아이고, 이게 무슨 경사니? 동서는 결혼하고 바로 임신했는데 동서가 임신하니 시어머니의 태도가 웃겼습니다. 제가 임신했을 땐 임신이 됐으냐고 비꼬던 시어머니는 동서가 임신하자 손수 몸에 좋다는 보양식을 준비하셨어요. 저와 달리 동서는 입덧이 심했는데 그런 동서를 위해 한약도 다려오셨더라고요. 이젠 서운한 마음도 있지 않았고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 웃음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저는 절대 저렇게 늙지 말아야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필 동서가 낳은 자식의 성별이 아들이라 시어머니는 대놓고 손주들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귀여운 손자 웃는 것을 봐. 어쩜 이렇게 이쁠까? 할머니가 용돈 줄까? 아이고, 너무 귀여워서 깨물어주고 싶다. 웃는 걸 보니까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쁘네. 우리 손자 할머니가 평생 책임질게. 알겠지? 시어머니는 우리 딸이 시댁에 가면 본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시조카가 오면 버선발로 달려가 맞이했어요. 저는 그런 차별이 익숙하기도 하고 웃겨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서가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을 부끄러워했어요. 시어머니의 노골적인 행동에 아들인 서방님도 얼굴이 빨개질 정도였죠. 가족들이 다 불편해하는데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손자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같이 외식할 때도 손자인 시조카만 붙들고 옆에 딱 끼고 행동해서
식당 직원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정도였어요. 시댁 거실엔 우리 딸의 사진은 있지도 않았고 오로지 손자인 시조카 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누가 보면 우리 딸은 어디서 주워온 줄 알았을 정도였죠. 시어머니가 손자와 손녀를 너무 차별하니 남편은 본인의 엄마인데 시댁에 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다 아이들이 조금 크고 유치원생이 되었을 때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날은 명절이라 시댁에서 온 가족이 모인 날이었습니다. 설날이라 우리 딸과 동서의 아들이 둘 다 한복을 곱게 입고 모였어요. 역시 시어머니는 손자인 시조카만 예뻐했어요. 동서와 저는 서로 상대의 아이가 너무 예쁘다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세배할 시간이 다가왔는데 시어머니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세요? 바로 세뱃돈을 동서의 아들에게만 주었습니다. 그 행동을 보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 우리 예쁜 손자는 여기 봉투. 할머니가 우리 손자 생각해서 두둑하게 넣었어. 이걸로 맛있는 과자도 사 먹고 학용품도 사. 혹시라도 모자라면 언제든지 할머니에게 말해. 알겠니? 너희 엄마는 교수라 바쁘니까 할머니 집에 자주 놀러 와. 할머니, 저는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맨날 현수만 예뻐해요? 나도 할머니 손주잖아요. 엄마, 나 속상해. 아빠, 나 집에 가고 싶어. 할머니 집에 오기 싫어.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여자애가 질투가 많아서 되겠니? 현수가 손자니까 현수만 주는 거지. 네가 뭐 예쁘다고 용돈을 주니? 됐다. 이래서 여자애들은 정이 안 가. 얄밉고 뭐만 하면 울고. 시끄러워. 엄마, 아무리 그래도 세뱃돈으로 차별하는 게 어디 있어? 진짜 서러워서 말이 안 나오네. 그렇게 교수인 재수 씨가 좋아? 이게 도대체 몇 년째 차별이야? 됐어. 은영아, 영지 데리고 나와. 집에 가자. 시어머니가 세뱃돈을 손자인 시조카에게만 주자 우리 딸이 그 모습을 보고 속상해서 울더라고요.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라 세뱃돈을 받는 시조카도 민망해하고 동서도 얼굴이 새빨개진 상태였습니다. 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어머니만 이상한 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오는 우리 딸에게 심지어 시어머니는 시끄럽다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남편이 화가 나서 우리 가족을 다 데리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저도 너무 충격을 받았고 우는 딸을 보니 속상했어요. 그 뒤로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사과하는 연락이 올 때까지 절대 먼저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단호하게 말하는 남편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오긴 왔는데 당연히 사과는 아니었고 제게 오히려 뭐라 하는 연락이었어요. 아이를 어떻게 키웠길래 욕심이 가득하냐고 우리 딸이 흉보더라고요. 순간 저는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게 되었습니다. 성격상 타인에게 이렇게 소리 지른 것도 그날이 처음이고 또 전 할아버지와 살았기 때문에 평소에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런데 시댁에서 우리 딸이 오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제가 싫기도 했고 우리 딸을 욕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순간 욱해서 소리를 지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이렇게 차별하고 그럴 거면 평생 보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며 제가 먼저 전화를 끊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제가 괘씸했는지 바로 전화가 다시 왔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날 진정제를 먹을 정도로 가슴이 쿵쾅거리더라고요. 남편에게 말했더니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동서가 제게 먼저 연락해서 그날 너무 민망했다고 형님 괜찮냐고 묻는 말에 그저 눈물만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댁과 교류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바로 몸이 안 좋았던 시아버지의 증세가 심각하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늙어서 기력이 없는 거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시아버지를 위해 서방님이 우리 남편에게 연락해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 시아버지가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을 때 보자는 말을 했습니다. 시아버지한텐 딱히 안 좋은 감정이 없었던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보러 가자고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의 생신날 온 가족이 또 시댁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기력이 없는 시아버지를 위해 백화점에 가서 제일 좋은 등급의 한우도 사서 시댁에 미리 보냈어요. 과일 바구니와 몸에 좋다는 영양제도 사서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설날 사건 이후로 처음 가는 시댁이라 분위기가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우리가 가니 시어머니는 대문을 열어주지도 않았습니다. 다행히 서방님과 동서가 미리 와 있어서 서방님이 대신 문을 열어주었어요. 시어머니는 우리가 오자 아예 유령처럼 무시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최대한 모른 척하고 시아버지 곁에 가 인사를 드렸어요. 시아버지는 저를 보고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워낙 무뚝뚝하고 말이 없는 분인데 많이 늙은 모습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다 같이 식사하는데 시어머니는 남편과 제가 안 보이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아예 등을 서방님과 동서 쪽으로만 향하고 말도 동서한테만 걸더라고요. 동서가 상당히 곤란해 보이는 표정을 지어도 시어머니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딸을 데리고 오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밥을 먹고 사단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 제가 제보하는 사연의 핵심적인 내용이랍니다. 밥을 먹고 시아버지가 오랜만에 아들들을 봐서 기분이 좋은지 밖으로 산책하러 나가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 시아버지의 모습에 남편과 서방님은 옷을 입고 나갈 준비를 바로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게 처음으로 말씀을 건네셨어요. 바로 집에서 설거지를 혼자 하고 있으란 말이었습니다. 저는 마침 나가기도 싫어 알겠다고 대답하고 아래서 있었는데 그날 제가 몸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감기 기운이 며칠 전부터 있었고 하도 시어머니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 신경통으로 머리도 아팠어요. 그래서 다들 나간 김에 조금이라도 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동서가 알고 있었어요. 우린 이제 친자매처럼 지내던 사이라 제가 이 상황을 공유했거든요. 동서, 내가 너무 미안한데 설거지 좀 해줄 수 있어? 나 약 먹었는데도 어지럽다. 내일 아무래도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아까도 계속해서 긴장한 상태로 있었더니 배까지 꼬이네. 아유, 형님, 당연하죠. 제가 할 테니까 편히 쉬세요. 매번 형님이 설거지 했잖아요. 오늘은 제가 할 테니까 시어머니 안 계실 때만이라도 편하게 있으세요. 이따 남자들 들어오면 바로 집에 가요. 내가 진짜 고마워, 동서. 우리 다음에 만나서 또 백화점 가서 쇼핑하고 맛있는 거 먹자. 내가 거하게 쏠게. 그럼 나 소파에 잠깐 누워 있을게. 시어머니 오시기 전에 잠깐이라도 누워 있어야지. 그럼요. 어차피 설거지할 게 많지도 않고 이 정도는 금방 할 수 있어요. 안 그래도 매번 형님이 설거지해서 오늘은 제가 하려고 했어요. 부담 갖지 말고 편히 쉬세요. 저는 몸이 너무 아파서 동서에게 설거지를 시키고 거실 소파에 누워 안정을 취했습니다. 누웠는데도 아무래도 장소가 시댁이라 마음이 편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지끈거리는 몸을 간신히 진정하려고 하는데 순간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날씨가 생각보다 추워 겉옷을 가지러 온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거실에 누워있는 저를 보고 인상을 팍 쓰더라고요. 그러더니 부엌에서 동서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경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갑자기 시어머니는 거실에 누워있는 제게 달려왔어요. 전 아프기도 하고 황당해서 시어머니를 보며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웠는데 순간 앞에 별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온 힘으로 제 뺨을 내리친 거였어요. 전 갑자기 별 안간 뺨을 맞아 당황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서러워서 맞은 뺨을 붙잡고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동서도 부엌에 급하게 나오다가 그 광경을 목격했어요. 야, 이년아, 내가 너한테 설거지하라고 했지? 감히 고졸 주제에 명문대 교수님을 시켜? 둘째 며느리가 네 동서라고 아랫사람으로 부리는 거야? 급이 달라도 다른데 어디서 감히 주제도 모르고 이래? 고아에다 고졸인 네가 우리 장남돈으로 편하게 살면서 이제 설거지까지 안 해? 시어머니는 제게 씩씩거리며 막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순간 문이 열리고 서방님과 우리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또 시어머니가 제게 뭐라 하는 모습을 보고 남편은 표정을 굳혔습니다. 옆에서 아들들이 열심히 말리는데도 시어머니는 그 뒤로도 제게 얼마나 많은 욕을 했는지 몰라요. 소리를 지르면서 또 고와 고조를 언급하며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욕도 욕이지만 뺨을 맞은 게 너무 수치심도 들고 서러웠습니다. 순간 눈물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설거지가 뭐라고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고 욕을 먹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서럽게 우는 모습을 보자 남편이 화가 나서 뭐라고 하려는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동서가 시어머니 앞으로 가더니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늘 상냥하고 차분한 동서라 그 모습을 보고 시댁 가족들 모두가 놀랐어요. 물론 저도 깜짝 놀랐는데 동서의 말에도 놀라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형님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지금 아주버니 학원 건물주라고요. 그리고 형님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스승이셨어요. 형님 부모님도 두 분이 교수였고요. 형님 절대 이렇게 하대받을 사람 아니에요. 뭐?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대단한 집안의 자식이 왜 고졸인데? 지금 일부러 나한테 이러는 거지? 아가, 너도 저 여우 같은 애한테 당했구나. 내가 바본 줄 알아? 형님, 제발 사실을 말하세요. 옆에서 지켜보다 제가 다 화가 나서 이제 더 못 보겠다고요. 형님 앞으로 재산이 수십억도 넘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취급을 당하세요? 동서의 말에 시어머니는 처음에 믿지 않더라고요. 그러자 저는 그냥 있는 사실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살면서 제가 재산이 많아 받았던 억울한 기억들 때문에 타인에게 말하지 않았던 건데 시어머니의 노골적인 차별과 무시를 더 참을 수 없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부모님과 저를 너무 사랑했던 할아버지도 이 광경을 보면 화가 나실 테니까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켜서 은행 어플에 있는 잔액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갑자기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시어머니뿐만이 아니고 시아버지와 서방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남편까지 다 놀라서 난리가 났어요. 동서의 도움으로 결국 기필코 숨겨왔던 제 정체를 말하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제게 뺨을 때린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제게 굽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 이름도 부르지 않았던 사람이 아가라고 부르면서 그동안 미안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너무 그날은 정신적 소모가 심해서 남편을 이끌고 집으로 왔습니다. 남편은 집에 오면서 그게 다 사실이냐 묻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남편을 속였으니 미안하다고 하면서 실제로 제가 가진 부동산을 숨김없이 말했어요. 또 남편은 자세히 모르던 할아버지도 소개하고 동서와의 인연도 설명했습니다. 동서와 유독 잘 지낸 이유를 말하자 남편은 너무 놀라 어안이 벙벙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살아왔던 경험을 말하며 일부러 말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고생 많았다며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나는 당신이 그런 사정이 있는 줄 몰랐어요, 뭐. 이제 우리 집엔 당신이 불편하니 가지 마. 아버지 돌아가시면 장례식에만 참석하고 우리 엄마가 연락 와도 그냥 받지 마.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나중에 당신에겐 당연히 말하려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시기를 놓쳤어. 그동안 말 안 한 거 미안해. 앞으로 이 돈으로 우리 딸 키우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자. 남편은 시어머니가 제 뺨을 때린 것에 관해서 본인이 대신 사과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는 그렇게 연락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우리가 사는 집까지 찾아와서 본인을 한 번만 만나달라고 사정했어요. 본인이 다 잘못했다고 엉엉 울기까지 하더라고요. 제 뺨을 때린 사람이 맞는지 너무 다른 모습에 남편과 저는 없는 전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얼마 뒤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 장례식을 제외하고 시댁에 전혀 방문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안타깝게도 동서도 더 시댁에 가지 않아 가족들에게 완전히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동서가 수준 떨어져서 시어머니하고 더 연락하고 싶지 않아 했거든요. 동서랑은 예전보다 훨씬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전 동서가 상의 없이 제 정체를 밝혀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는데 결과로 보면 너무 좋았어요. 언제 밝힐지 그것도 고민이었는데 동서가 한 번에 해결해 줬으니까요. 동서랑은 지금도 친자매처럼 거의 매일 연락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할아버지의 제자인 동서 아버지하고도 만났어요. 우리 할아버지를 기억하는 사람하고 교류하니까 확실히 제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너무나도 행복한 날들의 연속이에요. 시어머니인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식들과 며느리들에게 버림받고 혼자 외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게 뺨을 때리지 않았다면 시간이 흘러 다시 잘 지냈을 수 있을 텐데 이젠 돌이킬 수 없는 강은 건넜어요. 오죽하면 장남인 우리 남편까지 시어머니를 더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연인데 재밌게 들으셨나요? 들으면서 통쾌하고 속이 시원했다면 다행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이 60을 넘기고 나니 제 인생 이야기를 그 누구에게라도 한번 풀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남깁니다. 부족한 글솜씨지만 여러분께서 제 살아온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신다면 참 고맙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저희 집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위로 오빠 한 명, 아래론 동생 둘이 있었습니다. 저 혼자 딸이었고요. 부모님께서는 가난한 살림에 아이들 공부시키자니 아들들은 몰라도 저까지 공부시키는 건 너무 힘드셨나 봅니다. 그래서 전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모님 농사일 거들고 집안일하면서 크다가 19살이 되었을 때 동생들 뒷바라지도 하고 집에 돈도 좀 보탤 겸 근처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그것도 초등학교도 안 나오면 못한다고 해서 몰래 속이고 들어간 곳이었지요. 학교도 못 다닌 19살짜리가 뭘 그렇게 일머리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언니들이 도와주고 눈대중으로 열심히 배우면서 공장을 다녔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공장 사장님 아들이 제가 좋다며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조금 건들거리길래 처음엔 어리다고 얕보고 놀리는 줄 알고 싫어했는데 자꾸 찾아오고 말도 재밌게 하고 해서 저도 그 사람에게 관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같이 일하는 언니들 말로는 사장 아들이 읍내에 소문난 논팽이에 바람둥이라면서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어요.
그 남자 때문에 신세 망친 여자가 한둘이 아니라면서요. 저도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찾아와도 모르는 척하고 묻는 말에도 꼭 필요한 대답만 했습니다. 그 남자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못 들은 척 무시해도 낯빛 한번 변하지 않고 늘 웃는 얼굴을 들이대면서요. 희수가, 너 누가 내 욕하는 말 들었냐? 내 욕하고 다닌 사람들 많은 거 나도 아는데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네가 만나보고 판단하면 되잖아. 그 사람이 그래도 저는 눈길 주지 않았습니다. 언니들한테 들은 말 때문에 두렵기도 했고 저는 무엇보다 성실한 남자가 좋았어요. 묵묵히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면서 생색내지 않는 그런 사람이요. 이 사람은 그런 성실함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이었죠. 그 남자는 1년을 그러면서 저를 쫓아다녔어요. 사람 마음이 이상한 게 1년을 한결같이 제게 잘해주고 하니 언젠가부터 제 마음도 좀 누그러지고 생각보다 질이 나쁜 사람이 아니란 생각도 들더라고요. 몇 번 같이 읍내에 놀러 나간 적이 있었는데 듣던 것과는 다르게 사람이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었어요. 배려도 잘해주었고 제 마음도 잘 알아주었고 말도 은근히 잘 통하는 것 같았죠. 그런 시간들이 이어지다 보니 저도 어느새 그 남자를 마음에 두게 되었고 언니들의 만류를 물리치고 그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참 재밌고 행복했어요. 연애라는 걸 처음 해봐서 온갖 것들이 신기하고 새로웠고 공기마저 다르게 느껴지는 하루였지요. 문제는 만난 지 3개월 만에 덜컥 임신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그 사실을 안 오빠는 난리가 났죠. 무조건 애를 지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도 하나의 생명인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니 수술이니 뭐니 그런 것도 겁났고 왜 멀쩡한 애를 지우자는 건지 이해도 안 되어서 전 때려 죽어도 그렇게 못한다고 버텼어요. 이대로 집에 들어가도 맞아 죽는 건 매한가지니 그냥 나차고 난리를 쳤습니다. 오빠,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이도 하늘의 뜻이라 생각하고 잘 낳고 사면 돼. 왜 지우자는 말부터 하는 거야? 야, 이희수, 결혼이 장난이냐? 난 너랑 살 생각 없다고. 아직 가정 꾸릴 능력도 없어. 그런 건 차차 같이 해결해 나가면 되지. 싫다고. 결혼하기 싫어. 난 아직 젊어. 그 소리를 들으니 그만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울고불고 애원했었는데 결혼 안 해주면 경찰서에 신고하고 다 할 거라고 고함을 쳤어요. 저도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소리를 지르고 대드니까 오빠도 무서웠는지 알았다고 하고는 며칠 뒤에 저를 집에 소개시켰어요. 처음 신부님들을 뵌 날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저를 보는 싸늘한 눈빛과 뾰족한 인상은 절로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었지요. 저는 침을 꼴까닥 삼키며 해야 할 말들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역시나 신부님들은 임신결혼 소리가 나오자마자 벌컥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는 무슨 사장 아들씩이나 돼서 공장 직원이랑 결혼이냐고 얼굴이 벌개져 오빠에게 소리쳤고 시어머니는 오빠를 쥐어박으며 가만히 있으면 어련히 알아서 좋은 자리 선봐줄 텐데 설치고 다닌다고 혼을 냈어요. 더 들어봐야 답도 안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당돌하게 보일 테지만 제가 먼저 신부님께 입을 뗐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 애 낳을 거고요. 만약에 책임 안 져주면 우리 아버지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온 동네에 소문 다 내고 다닐 거니까 결혼시켜주세요. 제가 당차게 나가니까 두 어른들은 기가 막히단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어디서 너까지 꽤 우리 아들을 넘볼 수 있냐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테죠.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남의 애를 뵌 것도 아니고 그때는 저도 곱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저 좋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왜 오빠만 귀중하고 아깝고 그런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신분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런 거에 기죽지 않았지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제 의지대로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원치 않은 결혼을 한 셈이지요. 결혼하겠다고 달려든 건 지금도 후회가 없는데 결혼 생활은 순탄치가 않았어요. 어쩌면 예상했어야 할 일이긴 했지만 제가 상상하던 그 이상이었어요. 남편은 신혼부터 인상을 찌푸리고 앉아있지. 시댁 식구들은 무슨 못 들어올 사람이 들어온 것 같이 저를 취급하니 당당하던 기세의 사람도 점점 약해지더라고요. 이 집에 들어와서 아들 낳아준 사람인데 좀 버티면 나아지겠지 생각했지만 남편은 결혼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아 집에도 안 들어오고 바깥으로 나다니기 시작했어요. 남편에 대해서 떠돌던 소문이 거짓말이 아니었던 게 저 만나기 이전부터 남편을 거쳐간 여자들이 엄청 많았다고 해요. 애 생기고 지우라고 해서 신세 망친 여자도 있고요. 직접 물어본 적은 없지만 이미 근방에 소문이 다 났고 누가 일부러 그런 소문을 지어낼 리도 없으니까요. 결혼하고 나면 좀 나아질 줄 알았지만 읍내로 나다니며 여자 만나고 술 마시고 다닌다는 소문이 제 귀에까지 들렸어요.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죠. 어느 날은 제가 밥을 짓다 너무 화가 나 들어온 남편에게 버럭 소리 질렀어요. 아무리 내가 모자른 인간이라 해도 그렇지,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소문이 내 귀에까지 들려오게 하냐고요. 그런데 남편이 그러더군요. 억지로 나랑 결혼했으면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하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그만 감정이 복받쳐 눈물이 나고 말았습니다. 화를 내고 싶은데 그보다 눈물이 더 앞서 흘러버리고 말았어요. 너무나 서러웠던 게지요. 남편의 푸대접, 시댁의 눈치. 아이 하나 보고 결혼했지만 그래도 정으로 살고자 했는데 매일 바깥으로 나돌아다니며 나를 무시하는 남편이 너무도 원망스럽고 미웠습니다. 남편뿐이 아니었어요. 시댁에서도 저를 사람 취급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너 며느리라 생각지도 않으니까 명절이고 뭐고 오지 마라. 동네 사람 보기 여간 창피해야 말이지. 너는 귀도 없니? 부잣집 아들 노려서 애외고 며느리 했단 소리 듣고 있는데 무슨 낯으로 여기로니? 어머니, 제가 못 믿어오신 거 알겠지만 그래도 제 아들 엄마예요. 이 사람 아내이고요. 언제까지 절 피하시려는 거예요? 저도 이 집 며느리예요. 누가 며느리야 며느리긴. 단단히 착각하는 모양인데 난 너 같은 며느리 둔 적 없다. 네가 앱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아준 거라고. 너도 알고 있지 않니? 그러니 이제 내가 부탁하마. 그만 와라. 네 얼굴 보면 내가 있던 밥맛도 다 떨어져. 당시 친정어머니께서 사돈어른 갖다 드리라며 떡을 챙겨주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떡을 모조리 땅바닥에 던져버리며 한 번만 입 깎아 가져오면 더 심한 꼴을 보여주겠다며 으름장을 놓으셨습니다. 저는 말이 칼보다 날카로울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시어머니의 말에 전 온몸에 상처를 입은 듯 비틀비틀 시댁 밖으로 걸어 나갔고 쫓겨나다시피 집으로 돌아와선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 후부터 남편과 아들만 시댁에 갔지요. 그렇다고 명절에 혼자 친정에 갈 수도 없어 전 늘 명절을 혼자서 지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시면 속상해 하실까 봐요. 혼자 보내는 명절은 쓸쓸하고 외롭긴 했지만 어느 면에선 편하기도 했습니다. 남편 얼굴 안 봐도 되고 오롯이 혼자 있는 시간이기에 편하게 발 뻗고 잘 수 있었지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저를 밀어나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아이를 생각해서 남편과는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바깥으로 돌며 만나던 여자가
저희 집을 찾아온 거예요. 남편의 본명을 부르면서요. 나 우리 그이 만나러 왔는데 지금 없어요? 저기요. 여기서 무슨 추태예요? 당장 안 나가요? 그 사람 가정 있는 유부남이에요. 지금 내 아들도 이 집에 있다고요. 아, 누가 그거 모르나? 그 사람이 다 말해줬어요. 알고 만나는 건데 우리? 몰랐구나? 나가라고요. 술에 잔뜩 취해 혀가 꼬인 발음으로 주저리 말하던 여자를 보고 있자니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남편을 향해 품고 있던 희망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기분이었죠. 저는 그만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버렸습니다. 때마침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아이씨, 당신 미숙이한테 이게 뭔 교양머리 없는 짓이야? 아, 그거 못나? 미숙이? 당신 지금 바람핀 여자 이름 부르면서 이 여자 편드는 거예요? 정말 미쳤어요? 놓으라고 얼른 그 손! 남편은 미숙이란 여자를 구한답시고 저를 밀쳤고 그 바람에 저는 벽에 머리를 꽝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미숙이란 여자마저 놀라더군요. 하지만 그 여자가 아프다면서 남편에게 징징대자 남편은 저를 무슨 몹쓸 짓 한 사람처럼 본 후 여자를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제 아들이 모두 보고 있었지요. 지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날 그 여자가 가고 난 후 남자가 여자 좀 만나고 돌아다닐 수 있지 어디서 남편 하는 일에 일일이 간섭하면서 저를 호되게 구박했고 그걸 또 시댁에 말해 시어머니까지 납시게 했습니다. 예, 내가 말하지 않았니? 너 이 집 며느리 아니라고. 넌 우리 집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 네 남편이 뭘 하고 다니든 신경 꺼라. 전 시어머니의 말에 울컥해 한마디를 덧붙이려 했다. 가만히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편과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순진한 제 환상이고 허구일 뿐 남편은 정으로도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었지요. 누가 너 같은 버러지하고 한 입을 덮고 살고 싶은 줄 알아? 내가 그랬잖아.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하라고. 더럽게 누구 몸 만지는 거야? 제가 추워서 남편 쪽에 가져간 이불을 제 쪽으로 끌어당겼는데 남편 입장에선 또 그걸 어떤 꼬드김으로 받아들였나 봅니다. 자기 몸에 손대지 말라고 버럭 화를 내는데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뒤론 저도 화가 나서 그때부터 각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아들이 7살이던 해였어요. 어린 아들은 가끔씩 제게 묻곤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엄마한테 왜 자꾸 화를 내? 그냥 엄마가 잘못해서 그래.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그냥 다. 이 모든 일은 제 나이가 30도 못 됐던 때에 생겼습니다. 그런 대접을 받고 사니 자존심이라고는 나만 할 게 없고 사람이 점점 시들더라고요. 그래도 믿을 건 자식 하나란 생각으로 아들만 보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들은 다행히 중학교 들어서기 전까지 저를 무척이나 사랑하고 따랐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고단한 어깨를 안마해주기도 했고 남편이 뭐라 하면 아빠를 나쁜 사람이라고 말해 남편의 입을 멈추게 하기도 했죠. 그런 아들이 있었기에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사춘기가 온 거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말이 없어졌어요. 제가 말을 걸어도 대꾸하지 않기 일쑤였고 저를 무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엄마니까 아들이 저녁밥 먹고 나면 오늘 숙제는 다 했니? 내일 뭐 챙겨갈 거 없고? 하면서 물어볼 때가 있죠. 그러면 아들은 그런 제가 귀찮았는지
그냥 내가 알아서 하게 좀 냅둬. 하고 말하더군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런 말을 하는 아들을 혼내기도 했고 왜 이리 변했냐며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만 아들과의 사이는 점점 멀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저녁 늦게까지 집에 안 돌아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밥 먹을 시간이 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자 슬슬 걱정이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민재 왜 안 들어오지? 학원에도 안 갔다는데. 알아서 들어오겠지. 신경 꺼. 남편이란 작자는 신경도 쓰고 있지 않았고요. 저만 답답하고 속이 터지는 심정으로 현관문 앞에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나자 아들이 낯익은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더라고요. 너, 저는 기가 차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바로 알싸한 술 냄새였습니다. 대체 어디서 술을 구했는지도 알 수 없었지만 전 당시 너무 충격을 받아 아들을 붙잡고 마구잡이로 흔들었습니다. 너, 어떻게, 너 술 어디서 구한 거야? 누구랑 먹은 거야? 말 안 해, 이놈아? 내 속 뒤집어지는 거 보고 싶으냐? 아, 그만해요. 아, 놓으라고요. 아빠한테 말 한마디도 못하는 주제. 왜 나한테 난리인데요? 뭐야? 아들은 남편을 거론하며 대놓고 저를 무시했습니다. 전 그 말에 너무 화가 나 이성을 잃고 아들의 뺨에 손을 올려버렸죠. 아들은 제게 뺨을 맞자마자 제 딴엔 억울했는지 더 심한 말들을 쏘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말까지 인용하면서요. 할머니가 엄마 같은 사람 며느리 된 거 창피하대요. 나도 지금 그래요. 쪽팔려 죽겠다고요. 중학교도 안 나온 엄마가 왜 나한테 훈계질해요? 엄만 뭐 그렇게 자기 인생에 당당하시다고요. 가서 엄마나 공부하세요. 한글이나 떼시라고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물고 빨고 하며 키웠던 아들이 이제 내 약점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의 그런 모습은 그토록 증오하던 남편과 겹쳐 보였고 저는 제 마지막 버팀목이었던 아들이 남편처럼 변해버렸다는 사실에 너무도 좌절했습니다. 물론 남편은 이 사태를 보고 있으면서도 가만히 방관할 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제게 그런 말을 하건 말건 TV를 보며 껄껄댔죠. 하지만 결국 아들이 무슨 죄가 있겠나. 아빠란 인간이 하는 행실이 그런데 하는 생각으로 혼자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래도 글 몰라서 아들 버릇도 못 들이는 엄마가 되기 싫어 책을 구해다가 날마다 혼자 연습해서 어설프게라도 한글을 혼자 뗐어요. 저야 기왕에 못 배웠지만 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일 하며 살기를 바랬지만 아들은 점점 공부에도 흥미를 잃어갔습니다. 하루는 학교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친구와 싸워서 친구를 다치게 했더라고요. 불이 나게 학교를 뛰어가 담임 선생님, 학교 부장 선생님 할 거 없이 모두 모여 계셨어요. 선생님들은 제 아들이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며 이렇게 가다간 강제 전학을 고려해 봐야 할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강제 전학이요? 안 돼요, 선생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 민재 원래 착한 아이였어요. 요즘 사춘기가 와서 그래요. 어머님, 이러신다 될 일이 아니고요. 피해자 부모와 일단 이야기도 하셔야 하고요.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이렇게 빌겠습니다. 네. 저는 그날 피해자 부모한테 무릎까지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피해자 부모는 제게 가정교육을 못 시켰다고 욕을 하고 제 얼굴에 침까지 뱉었지만 저는 아들 낳은 내가 죄인이라 생각하고 다 참아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생각해보니
암만 해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 학교 마치고 돌아오는 아들을 자리에 앉혔어요. 너 왜 친구랑 싸우니? 싸워도 왜 너보다 약한 애랑 싸워? 왜 넌 얼마 맞지도 않고 친구만 두들겨 팼냐고? 말해봐. 그런데 아들은 잘못을 인정하긴커녕 제게 화를 냈습니다. 아니, 싸워도 내가 싸우고 혼나도 내가 혼나지. 엄만 학교에 왜 찾아오고 난리야? 아, 글도 모르는 사람이 학교 못하러 오냐고. 내 친구들 보면 안 되니까 앞으로 절대 학교에 오지 마. 알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아들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회초리 들 힘도 없었어요. 이제 제가 뭔 소리를 하든 아들은 저를 무시할 거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었지요. 남편, 시댁한테 버림받고 이제 아들한테까지 버림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왜 네 배로 낳은 아들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건지 그 서러움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이걸 털어놓을 사람도 없었고 전 폭발할 것 같은 이 감정을 그저 껴안으며 그냥 숨을 죽이고 매일 술을 입안에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론 아들도 저를 거들떠 안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나약하고 바보 같은지 확인했기 때문이었죠. 그러고 나니 사람이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대화할 사람도 없으니 말수도 줄어들고 어딜 가도 사람이 주눅들게 되었습니다. 집안에서 전 투명인간이었습니다. 그냥 군말 없이 밥해주고 빨래해주는 식모였죠.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지켜보면서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했는지 제가 보는 앞에서 버젓이 여자를 집에 들이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당신 이때까지 수고 많았어. 이제 그만해. 이 말이 전부였죠. 남편의 몸에 대롱대롱 매달린 여잔 저를 향해 비웃음을 날렸고요. 저 역시 아무도 저를 사람 취급해주지 않는 그 집에서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깔끔하게 도장을 찍어주고 나왔지요. 마지막 아들을 두고 나올 땐 발길이 떨어지지 않긴 했습니다. 아들이 혹시나 절 따라 나올까 싶어 몇 번을 뒤돌아봤지요. 허나 아들은 저를 배웅하지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나왔지만 친정으로 돌아가자니 부모님께 죄스러워 그냥 그대로 어디 술집 같은 데나 일하면서 인생 더럽힐 때까지 더럽혀보잔 충동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그러자니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없이 왜 이 지경까지 와버렸나 하는 억울함이 너무 컸습니다. 저는 마음을 고쳐먹고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돌이켜보니 처음 공장에 들어와서 언니들이랑 일했던 그 시간이 그래도 가장 행복했던 시간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저는 큰 공단이 있는 대도시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으로요. 공장에선 기숙사 생활을 하며 일만 했어요. 가끔 쉬는 날에 공장 사람들이랑 술이나 한 잔씩 하는 거 외에는 바깥에 나가지도 않았지요. 일을 할 땐 잡생각이 안 나 제일 마음이 편했어요. 몸은 젊었을 적과 달리 늙어버렸지만 옛날이랑 다르게 시설이 자동화되어 있으니 특별히 크게 힘들 것도 없었고 이미 마음고생, 몸고생 다 한지라 그 정도는 거뜬했습니다. 또 그곳엔 각자 사연은 다 달랐지만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위로가 많이 됐어요. 어린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 옛날 생각도 났고 언니들에겐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꼈지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 놀고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 그 안에 있으면 오히려 마음이 더 아늑하곤 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편했던 적이 언제였나 싶었을 만큼요. 대신 주간일을 끝내면 틈틈이 야간 학교를 다녔어요. 그놈의 공부가 뭔지 다 식구들 잘 되라고 희생했을 뿐인데 그게 약점이 돼서 저를 지독하게 괴롭힐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그 한을 풀어보려고 열심히 배웠습니다.
막상 해보니 별것도 없더라고요. 고작 이런 걸 가지고 그 유세들을 떨었나 생각했지요. 하지만 공장 생활을 하면서도 한 가지는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들이었죠. 혈육을 떼어놓고 왔는데 엄마 마음이 어찌 성할 리 있겠어요? 마음을 다스리다 못해 결국은 참지 못하고 공장 쉬는 날 몰래 다니는 학교를 찾아가서 아들 있나 보고 오기도 하고 몰래 선생님을 만나 이야기도 듣고 그랬어요. 아들이 사고 안 치고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땐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선생님껜 따로 부탁을 드려야 했죠. 선생님, 우리 민재한테 제가 왔다 갔다는 거 절대 말하시면 안 돼요? 무슨 사정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민재 아빠랑 이혼을 한 상황이라서요. 지금 여기 온 것도 남편 몰래, 아들 몰래 온 거예요. 어쨌든 그래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앞으로도 우리 민재 잘 부탁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어머님. 다행히 민재의 담임 선생님께선 이해심이 많은 분이라 민재도 잘 돌봐주시고 제 사정도 이해해 주셨지요. 그렇게 몰래 아들 쫓아다니는 걸 3년을 하다가 먼발치에서 아들 모습을 한번 보게 되었어요. 그날이 아마 대학교 졸업식일 거예요. 몇 년 사이 키도 부쩍 크고 어른이 다 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 반갑고 마음이 뭉클하더군요. 저는 본능적으로 아들을 향해 발을 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저를 쳐다보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대로 인상이 굳은 채로 저를 지나쳐 버렸어요. 저는 그렇게 멀어져가는 뒷모습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지요. 공장으로 내려오는 길에 얼마나 애간장이 끊어지는지. 그냥 앞으로는 아들 보고 싶어도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어미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요. 공장 생활을 하면서 전 딱히 돈을 쓸 데가 없어 안 썼는데 저보다 더 돈을 안 쓰는 억척스러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생활력이 강하단 말로는 표현하기 모자랄 정도로 밥 주고 재워주니 그야말로 생필품만 딱 사서 아껴 쓰는 사람들이었죠. 그곳에서 저랑 가장 친하고 기숙사 방을 같이 썼던 언니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언니는 경제관념을 떠나서 머리가 꽤 좋고 아는 것도 많았어요. 그 언니는 월급을 받아서 하는 일이라곤 오로지 주식을 사는 것이 유일한 취미였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궁금해 물어봤어요. 언니, 왜 그렇게 아껴서 저축을 안 하고 다 주식을 사요? 그러다 돈 날리면 어쩌려고요? 저축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러지. 너도 돈 쓸데없으면 나랑 같이 주식이나 사두자. 그냥 노후자금으로 넣어두는 거야. 아무 소리 말고 너도 내가 사는 회사 것만 주구장창 사둬. 그리고 그냥 없는 돈 셈치고 잊어버려야 돼. 언니 그럼 저축이 낫지 않아요? 주식 그거 아니오매요? 저는 좀 불안해서 못할 것 같은데. 왜 하기는 여기 절대 안 망해. 생각해봐. 사람들이 이걸 안 쓰고 어떻게 살아? 최소한 손해는 안 볼 거야. 그 언니 말의 요점은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적금 넣듯 사두라는 거였어요. 몇 푼 오르고 내리고 그런 거는 봐봐야 답도 안 나오니 쳐다볼 생각도 말고요. 그동안 나중에 회사만 망하지 않으면 큰 돈이 된다는 거였어요. 저도 주식이라곤 전혀 몰랐지만 물가 어쩌고 하는 말을 들어보니 그 언니의 말이 꽤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제일 친하게 지내는 언니가 그거라니 저도 그냥 시험 삼아 하기 시작했죠. 월급 받으면 생활비 몇만 원 빼놓고 주식에 넣고 그렇게 하기를 한 5년을 넣었어요. 답이 어차피 회사에서 다 주니까 거의 월급 다 넣은 거나 마찬가지죠. 언니가 굳이 당부하지 않아도 오르고 내리고 그런 건 몰랐어요.
볼 줄을 알아야죠. 그냥 적금 같은 건가 보다 하고 늙어서 작은 집이라도 하나 얻게 되면 그 돈 빼서 살아야지 하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50 넘어서까지는 일만 하며 살았어요. 중간에 고향에서 온 애를 만나 친하게 지내다 시댁의 소식도 차츰 들을 수 있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악착같이 살면서 눈물이라곤 흘려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정말 간만에 실컷 울었네요. 아들이 아무리 저를 그렇게 생각해도 그래도 결혼할 땐 한번 찾아와서 색시될 여자도 보여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기대를 품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아들 장가간다는 소식을 들으니 참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아들을 가슴에 묻기로 마음먹었죠. 그간에도 아들의 소식은 꾸준히 들었어요. 시댁은 세월이 흐르면서 공장이 차츰한데 벌써 예전에 문을 닫았고 아들은 그 지역에서 우유 대리점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을 그만두고 난 후엔 한번 아들을 찾아 사무실로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들도 나이를 많이 먹었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보고는 정식으로 마주한 건 20년 만이었으니 아들이 봤을 땐 저도 그럴 테고요. 전 떨어지지 않는 입을 겨우 떼어 아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잘 지냈니, 민재야? 엄마?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요? 어, 나 사는 곳에 고향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니까 여기 소식도 많이 듣지. 내가 바빠서 우리 아들 결혼하는 것도 못 보고 그랬네. 뭐 우리가 연락 안 한 건데 뭐. 그래도 건강히 잘 계시네. 오는 길에 혹시 뭐 아버지를 한번 봤어요? 아니, 내가 네 아버지를 어떻게 보니? 어디 뭐 네 아버지가 날 만나려곤 하시고? 아버지도 이제 나이가 있으신데 뭘 그렇게 해. 엄마, 아버지 지금 어떠신지 몰라요? 아버지 소식 못 들었어요? 무슨 소식? 아들의 말을 들어보니 남편은 그간 몸이 많이 쇠약해졌다고 하네요. 젊었을 때부터 술을 많이 마셔서 안 그래도 나이 들어 고생하겠다 싶긴 했는데 50 넘어서는 사람이 영 안 좋아져서 정신도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디 몸이 많이 아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멀쩡한 것도 아니라 그야말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집에서만 지낸다고 했어요. 사정이 그러니 지금은 재혼한 그 여자랑도 따로 살고 있고요. 허나 남편에게 딱한 감정이 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저를 워낙 힘들고 고생스럽게 한 사람이니 그다지 보고 싶지 않았죠. 아들과는 딱히 대화를 많이 나눈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갈 때는 우유 같은 것도 좀 들고 가라고 몇 개 챙겨주더라고요. 그 후로는 아들이 보고 싶으면 1년에 한 번씩은 사무실에 들러 얼굴도 보고 아들이 사무실에 없으면 못 보고 그러며 살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만나주는 것도 고마워하면서요. 그러던 중 재작년이었어요.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이상하게 몸에 힘이 없어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가다 그만 길거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보호자로 아들이 와 있었습니다. 아마 병원에선 제 핸드폰에 1번으로 저장되어 있는 아들 번호로 연락을 한 것 같았어요. 그날 전 처음으로 며느리 되는 사람도 만나봤죠. 네가 여기 어떻게 왔냐? 아이고 세상에 바쁜데. 왜 오긴? 그럼 이 사람들은 사람 쓰러졌는데 보호자 안 불러요? 엄마 평소에 건강관리 좀 하세요. 혼자 사시면 자기 몸은 자기가 챙겨야지. 엄마 때문에 지금 일하다 말고 여기까지 달려왔잖아요. 그래? 미안하다. 너에게 연락할 줄은 생각도 못했어. 안 그래도 돈도 없어 죽겠는데. 아휴, 진짜. 내가 정말
그나마 멀쩡히 깨어났으니 망정이지. 도대체 내 번호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은 체면도 모르고 투덜대었고 전 아들의 말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죄인처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며느리가 보다 못해 아들을 말렸습니다. 여보, 왜 그래? 아프신 분한테.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있는데 목소리 좀 낮춰. 가만히 뜯어보니 며느린 그래도 아들에 비해 성격이 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 처음 만나서 인사만 한 며느리 앞에서 저런 소리를 해대니 저도 마음이 많이 언짢았습니다. 아들은 일 때문에 얼굴만 보이곤 바로 올라갔지만 며느린 보호자라고 이틀 정도 근처에서 지내면서 병실을 들여다봐주고 했어요. 그러다 뜻밖의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그이가 그래도 어머니 얘기 간간히 했어요. 정말? 네, 아무래도 낳아주신 친어머니니까요. 결혼식 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저도 어머니 얼굴 뵙고. 그러게 말이다. 나도 가고 싶었는데. 아들과 달리 며느리는 참 다정하고 살가운 아이였습니다. 저를 옆에서 보살펴주면서 제가 필요한 게 있으면 눈치껏 사다 주었고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화장실 가는 것도 도와주었지요. 참 아들에겐 과분할 만큼 괜찮은 아이였습니다. 며칠이었지만 며느리와 지내다 보니 작은 정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혼자 퇴원 수속을 하려고 했는데 아들네가 찾아왔어요. 아들은 그날도 와서 한참을 투덜댔습니다. 병원은 왜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아주 한참을 걸었네. 아유, 무릎 아파. 엄마, 얼른 가요. 그러게, 안 와도 되는데 일부러 이렇게 찾아와 주니 고맙다. 이제 그만 가자. 엄마, 내가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나 지금 사업도 힘든데 말일날 돈 메꿀 돈 갖고 지금 병원비 내려온 거야. 우리 다신 이런 일로 보면 안 돼요. 알았죠? 뭐 실비 보험 같은 거 들어놨어요? 들어놨어. 가자 이제. 정말 저 다신 부르지 마세요. 아들한테 쌓인 감정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다신 연락하지 말란 말에 저도 모르게 그만 울컥하고 화가 올라왔습니다. 그때 아들이 전화를 받는다면서 어디로 가더군요. 아들은 거래처 사람과 병원 사람들 다 들리게 시끄럽게 통화를 했고 그러다 전화를 끊고 제게로 다시 걸어와 얼른 가자며 저보다 더 신경질을 했습니다. 절로 한숨이 나왔죠. 제 입에서 결국 이 말이 나왔습니다. 니들 먼저 가라. 나 따로 갈 테니. 네? 그게 뭔 말이에요 또. 제가 몇 시간을 달려왔는데. 니들이 와줬으니 됐다. 얼굴 봤으니 됐어. 병원비도 내가 내고 근처에서 밥 해결하고 들어갈 테니 가도 된다. 어머니, 혹시 이 사람 말 때문에 섭섭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보, 내가 말 가려하라고 했잖아.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사과드릴게요. 마음 풀어주세요. 아니 참 엄마도 유난스럽기는. 그럼 몇 시간 걸려왔는데 화가 안 나요? 병원비도 내가 내잖아요. 이런 말까지 안 하려 했는데 내가 여기 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지. 엄만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요? 병원비 내가 낼란다. 누가 너더러 병원비 내달랬니? 어디서 실비보험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니? 참나, 넌 내가 아직도 무식하고 힘없는 엄마로 보이는 게야? 너 이리 좀 따라오너라. 그리고는 전 아무 소리 않고 1층으로 내려와 병원비를 모두 계산하고 아들 내외를 1층 로비에 앉혔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봐라. 내가 얼마나 부잔지. 내가 이대로 살다 나중에 이 돈은 다 넣어주려고 했던 돈이다. 근데 이제 내 죽으면 이 돈은 다 시청에 복지과에 갖다 줘야 되겠어. 오지를 말든지 전화해서 물어보고 오든지. 왔으면 기분 좋게 있다 갈 일이지. 돈 1, 200 갖고 그렇게 행세해야 네 속이 시원하겠니? 아들은 제 휴대폰을 보고는 뭔 넋이 나갔는지 말없이 절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옆에서 보던 며느리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사실 아들에게 보여준 돈은 30년 전 기숙사에서 함께 지내던 언니를 따라 사두었던 주식이었어요. 그 사이에 50배가 오른 것이었죠. 돈이 20억이 되니 그 다음부턴 돈이 돈을 낳았어요. 그렇게 해서 번 돈이 또 5억입니다. 하지만 돈이 있어도 쓰던 사람이나 쓰지. 저는 그냥 계속 모아두기만 했어요. 젊었을 적 바라던 대로 작은 집도 하나 생겼으니 노후에 살 만큼만 남기고 아들에게 다 주려고 마음만 먹고 있었지요. 하지만 아들의 투정을 듣는 순간 그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대신 한 맺힐만만 튀어나왔어요. 넌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 네 아빠 바람나서 이혼도장 찍을 때부터 내 인생은 오로지 너만을 위한 인생이었다. 근데 네 마음 알았으니 그만 올라가 보거라. 다신 너한테 이런 연락 갈 일 없을 거다. 전 마지막까지 하고픈 말을 다 한 후 아들 번호 앞에서 일본어로 저장되었던 아들 번호를 지웠습니다. 아들에게 돈이 많다는 걸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그 순간 제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아들이 대하는 태도에서 느낄 수 있었고 저도 모르게 그간 참아왔던 서럽고 억울한 심정이 툭 튀어나와 버린 거였습니다. 엄마! 엄마 잠깐만! 그래도 퇴원했는데 식사를 하고 가요. 그냥 가지 말고. 엄마! 와요 빨리. 그래요. 그래도 병원 나오셨는데 식사를 하고 가셔야죠. 저희랑 같이 가세요. 됐다. 아들과 며느리는 뒤에서 저를 한사코 붙잡았지만 뒤도 안 돌아보고 택시 타고 와버렸습니다. 그 뒤로 제 전화로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 며느리가 장문의 문자를 보냈더군요. 어머님, 남편 마음이 그런 게 아닌데 요즘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투정 부렸나 봐요. 부디 노여움 푸세요 라고요. 아들로부터 지금도 계속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분명 목적은 있겠죠. 처음엔 괘씸했지만 시간이 흐르니 굳게 다짐했던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렇게라도 아들과 시간을 보내며 노후를 보내고 싶기도 하고요. 원래는 정말 사회에 다 기부할 생각이었지만 지금은 아들에게 절반 정도 재산을 증여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너무 미련한가요? 저에게 잘한 거 하나 없는 아들인데 그래도 아들이라고 자꾸 마음 가는 거 어쩔 수가 없네요. 부디 여러분들께서 많은 조언해 주시면 잘 참고해 결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엔 꽃길만이 그득하길 바라겠습니다.